속으로. 네, 워싱턴 포스트는 약육강식 스타일의 논리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백악관과 의회에서 이념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0년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내걸었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44년 만에 부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사립대 예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공화당 상원의원 40명과 가진 오찬에서 일부 사립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념 선전 활동은 김정은이 배워가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소식 들어가기 전에 CNN 등 현재 주류 언론에서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협정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대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네, 봉하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국제정세 재편이 벌써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최근 백악관과 의회에서 수사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줄곧 힘을 통한 평화를 노골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및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선호한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지난달에 공화당의 주요 정치 일정인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연례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관세는 강력한 외교 도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전 세계가 힘을 통해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전통적인 이웃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고 오랜 적성국이었던 러시아와 손을 잡는 외교 행보에 대해서 힘을 통한 평화의 의미가 왜곡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는 당의 오랜 외교 정책 교리가 변질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이 나았다 이런 향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라리 레이건 전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힘의 바탕을 둔 평화 유지 논리가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차용한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화당 선배이기도 한 레이건 전 대통령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레이건의 정신을 왜곡한 트럼프의 화요일 연설을 레이건이 봤더라면 지금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냉전 시기 때부터 소련 같은 적들은 미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다면 그 잘못된 파워 사용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 공화당의 오랜 정책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공화당이 여전히 레이건의 당이다. 힘을 통한 평화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의지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애덤 쉬프 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오늘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라는 민주주의 동맹국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인 민주당의 짐 코스타 하원 의원도 지난주에 레이건의 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잘 모르겠다. 공화당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기 때에 비교했을 때 이번 제2기에서의 외교 스타일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심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으면서 정치 외교 분야 협상에서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시오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결정을 깜짝 발표하고 예상치 못한 수준의 위협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예로 어제 전격적으로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던 자신의 발언을 몇십 시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가별 관세뿐만 아니라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또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시행일을 마치 시한폭탄처럼 여기면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 유예나 완화 같은 설득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앞서도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멕시코 관세 유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4월 1일 상호 관세 부과와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멕시코에 해당하는 이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데 나는 동의했다면서 4월 2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매드맨 정책, 이 적성국과는 밀착을 하고 이 또 동맹국 또는 우방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가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와는 정반대 스타일인데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됐던 상식이나 원칙을 넘어서는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부추기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국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영토 보존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파나마 운하를 다시 뺏어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웃국가 캐나다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조롱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외교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나온 바가 있죠.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노출하고 그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아무런 카드가 없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식사도 마치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백악관을 떠났고 파국으로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입이 떡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혹시 벼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짐작도 가고요. 또 한국이 외교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방위비, 주한미군과 같은 전망위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행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 도움을 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무역 수지와 안보 문제를 엮어서 막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주둔 또는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하게 되는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대선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타결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재조정하고 또는 관세와 같은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기 때부터 방위비 증액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죠.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개혁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립대 예산 지원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네요. 머스크 CEO가 어제 4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 $400만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립대를 향한 정부의 지원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인 케이티 브릿이 사립대학에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 CEO는 필요 없다. 사립대학의 선전 개발과 그 방식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사립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선전 활동이 북한도 배워가야 될 수준의 선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꼰 것입니다. 사립대 예산 지원 문제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자지구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아직도 일부 캠퍼스에서는 반유대주의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나왔는데 친이스라엘로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대학에서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선동자는 역시 수감되거나 출신 국가로 영구 송환이 될 것이다. 또 미국 국적의 학생도 우리나라 밖으로 영구 추방되거나 범죄에 따라서는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불법 시위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면 또 좋을 듯한데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은 안 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법 시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기반으로 삼아서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취해야 된다. 이렇게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은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의 자녀들, 교사, 가족들을 망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맥마흔 장관은 사흘 전에 상원에서 인준을 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교육 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각 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 교육부의 관료주의 팽창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내가 맡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인 자녀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연방 교육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과연 교육부를 폐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어렵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과 같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100석 가운데 60표 이상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인 공화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하원 435석 가운데에서도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아주 팽팽히 나눠 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교직원 해고, 시민권 이행 사업 중단, 연구와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용역과 보조금 취소로 교육부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막상 연방 교육부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가능할지 앞으로는 좀 더 두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연방 교육부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너무나도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이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교육부를 설립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공화당에서는 줄기차게 그 교육부 폐지를 촉구하고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또 차별 반대 정책을 트랜스젠더 학생들까지 확대한 이후에 공화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 반발이 지금은 절정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미국 여론을 살펴보면요. 교육부 폐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월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공약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동맹과 우방에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석이던 주미 대사를 임명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냈어요. 네, 올해 64살의
알렉산드르 나르치예프 외무부 북대서양 국장을 신임 주미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안토노프 전 대사가 러시아로 귀임한 이후에 5달 동안 공석이던 주미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양국 관계 복원과 진전을 나타내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미국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주미대사 나르치예프 대사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역사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했고 4년 전까지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지금 린 트레이시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그 35년 경력에 빛나는 다른 외교관인 리처드 놀랜드로 곧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서 무역 협정에 따라 멕시코 상품도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자동차 관세 유예, 그 다음은 농업이 예외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관세 관련 소식이 날마다 바뀌면서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오늘 아침에는 유예 품목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적용한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멕시코가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세가 유예된다고 한국과 미국 또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혹시 짚었습니까? 네, 이 자유무역협정, 영어로는 USMCA라고 해서 United State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해서 새롭게 체결한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세 나라 사이 거래되는 제품 대부분 관세가 면제됐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를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 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멕시코 제품들의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한다면 이 멕시코는 사실상 관세 부과 전과 같은 상황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오늘 아침 약 한 달로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멕시코산 상품에 관한 그 관세 유예를 4월 2일까지만 하기로 한 건 이제 이날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상무부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월 2일부터 이 각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또 환율 정책 등에 상승하는 그런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자체가 한 달간 유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멕시코는 그렇다 치면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 나온 상황으로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적기 전에 그 연방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CNBC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었는데요. 예. 이 자유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관세 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러한 관세들로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캐나다도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캐나다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현재로선 관세 유예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 연방상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멕시코와 캐나다 두 국가를 모두 언급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상품만 대해서만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관세 부과 이후에 멕시코와 캐나다 두 국가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세이마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각을 세우기보단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캐나다 총리는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했죠. 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고 새로운 협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유협정이 체결된 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든지 그게 약속이잖아요. 협정이라는 그렇죠. 게. 네, 아니 이게 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네. 세 나라가 상호간 협정을 통해서 체결한 이것을 이 미국 독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네, 저도 미국에 있지만 네, 그렇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관세와 관련한 소식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제 자동차 관세는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또 농업 부분이 예외로 인정되는 대상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외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거론이 되는 거론이 건데요. 되는군요. 네. 네, 관세 부과가 미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조만간엔 이제 농업 분야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온 겁니다. 관세 부과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로 농업 부문 큰 타격을 받을 게 확실시 되고요. 어제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이 그래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산 콩,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대응을 부과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비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농업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입 비료나 그 원료라고요. 네, 이 수입 비료나 그 원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칼륨 비료 원료, 포텟이라는 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입니다. 네. 포텟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 농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공화당이 우세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우호를 증진하는 띵크탱크 이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 산하의 한 센터장은요, 이 포테시 광산을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캐나다 땅에 묻혀 있는 포테시를 그냥 얻을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쿠바를 제재할 당시에 비료를 수출을 하지 않고 캐나다에 미국산 비료가 들어가는 거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바가 유기농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급자족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 텃밭, 그다음에 베란다 이런 거에 채소를 다 가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실제로 연방 농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어제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네. 예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비료를 꼽았습니다.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분야를 위한 예외 인정 조치를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아침 멕시코 제품 대부분은 관세 25% 부과가 한 달 유예됐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강하면 부러진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너무 맞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야생동물 당국이 주민들에게 독특한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 화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독특한 제안을 한 겁니까? 뉴트리아라고 한 설치류가 있는데요. 알죠. 아세요? 생긴 건 수달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 뉴트리아를 식용으로 활용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식용으로요? 제가 네. 왜 뉴트리아를 아냐면 네. 제가 고향이 사실은 조금 시골입니다. 이게 뉴트리아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번진 적이 있고 그 뉴트리아를 뭐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뭐 잡아가면 뭐 이 포상금도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뉴트리아가 아닌지 모르겠네. 그때 설치류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김새가 뉴트리아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쥐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덩치가 크죠. 있어요. 예, 저 맞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렇게 독특한 제안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뉴트리아는 외래 침입종이고요.
아니고요. 예. 이 외래 침입종 개체수 감소를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일상 식단에 이 설치류를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트리아 맛을 함께 전했는데요. 그 맛이 토끼나 터키 고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뉴트리아 고기가 특별히 어디에 좋더라, 무슨 암에 좋더라, 무슨 궤양에 좋더라 이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여튼 이게 뉴트리아를 실제로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네, 당국은 이게 뉴트리아 제거를 위해서 애쓰고 있네요. 네, 지난달 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약 5,500마리 뉴트리아를 제거했습니다. 네.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이제 전국 침입종 인식 주간을 맞아서 뉴트리아를 식용으로 권장하는 캠페인도 시작했고요. 네. 뉴트리아 원산지는 남미라 하는데요. 왕성한 식욕으로 서식지를 파괴해서 캘리포니아주 이곳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매일 자신의 체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대 102cm까지 어우. 자라는데 비버와 거의 맞먹는 크기라고 와. 하네요. 정말 징그럽네요. 네. 근데 어쩌다 캘리포니아 주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까? 원래는 그 모피 거래를 위해서 미국에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 후에 18개 주에 정착했고요. 그래서 197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선 박멸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2017년부터 개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피해를 줄이려고 야생동물 당국이 뉴트리아 사냥, 식용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트리아가 모피라는 게 그러니까 가죽 말하는 거죠? 네네. 이 가죽 털. 네, 털. 네.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1985년도 7월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모피용으로 100마리를 들여온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졌다가 이제 여기도 뉴트리아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고 써져 있네요. 어허, 네. 병균 뭐 이런 거는 걱정이 없겠죠. 뭐 그런 왜냐하면 얘기는 없네요. 설치류라서 쥐하고 자꾸 가까이 생각이 돼가지고요. 혹시 병을 옮기는 그런 동물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근데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까 뭐 박형영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2cm라 그랬나요? 예, 네. 커요. 네,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영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데일리 브리핑 오늘 경제 분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 최은하 퀀텀 F&A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까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멕시코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요즘 관세 소식이 정말 굉장히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도 무역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집권 2기 때와 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대표님? 뭐 차이점을 얘기하자 그러면 요즘 뭐 그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비교할 수가 좀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첫째로는 뭐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그런 사안으로는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경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저물가 상태에 있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물론 굉장히 부상하긴 했었지만은 또 중국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좀 제한돼 있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은 근데 2기에 와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차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우방이냐 아니냐 또는 뭐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1기 때 저희가 돌아가서 보면요, 그 당시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500억 관세 때렸을 때 상당히 좀 많은 반응을 했는데, 당시에 그랬었죠. 하락하는 것이 또 뭐와 맞물려 있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관세 때문이었느냐라고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가서 연준이 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바뀌고 나서 또 그때 또 하필이면 미중 무역 어느 정도의 협상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게 타이밍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쳤느냐를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 때는 첫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 무역 질서, 이제 예를 들면 자유무역 협상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또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의 관계, 뭐 대표적인 게 유럽하고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포함되죠. 일본도 포함되고, 근데 이제 이러한 우방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1기와 2기 때는 뭐 확연한 차이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입니다만 지금 동맹국과 우방에 대해서 지금 관세 정책을 펴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미국이 뒷감당이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가 참 어려워요. 경제계에서도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현재 미국이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미국 경제가 어땠느냐 하면 괜찮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표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 가장 어필을 한 게 뭐냐? 뭐가 도대체 그 미국의 이제 표심을 잡았느냐 하실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이유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물가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점이 있겠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거 플러스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 국민들이 당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미국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당한 피해를 누가 보는 거냐면 중서민층이 본다. 이런 구도로 쭉 설명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서민층이 당하는 데 있어서의 크게 두 가지를 지목을 하죠. 하나는 불평등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민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너무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이제 이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더 추가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러다 보면은 미국의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위상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안보 차원의 문제까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저에 깔고 있던 그 정치 공약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볼 때 이 현재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을 중서민층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무역의 불평등한 관행과 이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의도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그다음에 옛날에 그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후부터는 거의 1급 체제로 세계의 경찰 국가를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해왔던 그런 위상이 깨지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강대국이기가 힘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여기저기서 불평등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게요.
이걸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니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하는 거지만 보는 시각 차이거든요. 보는 시각 차이인데 이제 이 시각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여기서 표현했는가 그런 걸 기억나는데 이제 갬블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이 갬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은 이런 거죠. 이걸 조금 고치면은 갬블이 아니죠. 개선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타격이 와도 크지 않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큰 오류를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 질문이 나왔던 배경처럼 미국이 이 글로벌 강대국, 초강대국의 위상을 잃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이제 그 갬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결과론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뭐 한 4, 5년 지나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결국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가정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그저께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는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좀 이상하기 때문에 좀 이 점수를 많이 잃는데 예를 들면은 젤렌스키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잘못했다. 뭐 그래서 미국에게 광물 협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네.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그 블랙락한테 이제 홍콩의 기업이 팔기로 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뺏어오지 않았느냐? 그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수록 미국도 불필요한 군비 조치를 줄이고 오히려 광물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더 키워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지금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 이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이제 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역의 불평등 그리고 미국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연 미국이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무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아마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가정 경제라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이 100% 맞아요. 네. 근데 국가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가게 같으면은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집 가정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매달 적자를 내고 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망하죠. 네. 그런데 미국은 독특한 그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무역에서 사용하는 돈이 거의 대부분 60%가 달러예요. 달러죠. 네.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달러, 한 40%가 달러예요. 네. 그리고 각 국이, 주요 국가들이 그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의 한 60%가 달러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돈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달러는 미국에 갚으려고 돌아오지 않는 돈이에요. 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미국은 적자를 냈는데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측의 얘기고 예. 우리 글로벌 경제를 보면 이게 뭐냐면요. 달러가 글로벌 통화예요. 그렇죠. 어느 경제 주체든지 간에 그 경제 주체가 경제 성장하는 것만큼 통화량이 늘어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가 10% 성장하는데 그 나라의 돈이 1%만 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려요. 통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렇죠. 또
10% 성장하는 국가의 통화 증가량이 20%가 되면 뭐죠? 우리가 흔히 겪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은 잘 이해를 하시지만 디플레이션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디플레이션을 안 일으키려고 다들 모든 국가가 글로벌리 노력을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안 겪는데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이 1929년도에 대공황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대공황 같은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냐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셨네요. 네. 다시 지금 세계는 예를 들면 IMF가 보듯이 2025년도에 세계 경제가 한 4%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계 경제가 4% 성장하려면 세계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4%가 늘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4%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 달러예요. 달러.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주지 않으면 세계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돼요. 세계가. 이야, 예, 세계가. 와, 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IMF가 만들어질 때 세계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이 아이러니고 이제 뭐 좀 어려운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화의 초미에 말씀드린 게 뭐죠? 가계 같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매달 적자를 내면. 네. 그런데 미국은 적자를 내줘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미국의 돈이 다른 나라로 가게 해줘야 돼요. 이야. 자,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그렇게 오랜 세월에 적자를 내고도 왜 미국이 안 망했어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자를 더 이상 안 내겠다 하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세계의 통화량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로 흔들어도 미국은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뒷받침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관세를 흔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통화량이 미국 달러가 나가는 게 줄어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죠. 미국이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죠. 다른 나라에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일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다들 어려워지면은 미국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이걸 쉽게 풀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드리면은 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국이 이 많은 무역 적자를 내는 것이 과연 글로벌 경제 전체로 볼 때 결국 그게 더 좋았던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맞았던 게 아니야? 그게 균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점에 있을 때 미국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가계처럼 미국이 적자를 계속 내면 미국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너네 중소민들이 못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이론이 맞다 하는 거지만 경제학계의 이론은 트럼프 이론보다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현재와 같은 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 균형에 맞다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다기보다는 네. 이 표심에 접근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해봐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슨 그렇죠. 말인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무역 적자 때문에 당신들이 힘들어. 이것은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은하 대표였습니다.